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 정확한 데이터로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해 주시는 닥터 데이터 서강대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이제 미국 FOMC가 열리고 있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떤 보따리를 내놓을 걸로 보십니까? 우선 그 시장 예상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0.5%포인트 연방기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단행할 것이다. 뭐 이거는 그대로 단행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거의 1시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자들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 그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5월 FOMC보다 6월 FOMC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FOMC에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을 다시 전망해서 발표하고요. 아마 경제 성장은 낮추고 물가는 좀 더 높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지난 3월에 점도표를 발표했는데 이 6월에 발표될 점도표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래서 6월 FOMC가 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FOMC 이후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시장은 좀 주식시장은 좀 괜찮으리라 보고 있고요. 특히 달러가 그동안 가치가 많이 올랐으면 달러 가치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뭐 금융시장, 뭐 외환시장 미리서 좀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FOMC가 끝나면은 최근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3%까지 올라갔는데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달러 가치는 좀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환율이 뭐 1270원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FOMC 끝나면 오히려 환율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 상승,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장중에 한때 이제 3%를 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10년물 국채는 장기 경제 전망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텐데 단기, 중기, 장기 전망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6월, 7월까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과연 적정금리가 얼마인가 그걸 제가 추정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로 갔거든요. 그런데 미국 명목 GDP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미의회가 추정하면은 4% 정도 나와요. 4%가 적정금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올라가기는 힘들고요. 단기적으로 3%를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내년 경기 둔화를 반영해 가지고 오히려 10년 국채 수익률은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연준이 5월, 6월, 7월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단기 금리는 올릴 텐데요. 그래서 저는 뭐 3분기 후반, 4분기 가면은 장기 금리는 하락하면서 단기 금리는 계속 올리니까 뭐 2년 국채 수익률 올리면서 저번에 잠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10년 국채 수익률 2년보다 낮았었죠.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그때는 장기 금리도 오르고 단기 금리도 오르면서 역전됐기 때문에 뭐 저는 경기 침체를 예고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3분기 후반 4분기 가면서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2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가고 그거는 미국 경기 침체 신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분기 GDP가 이제 역성장을 했어요. 소비도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사실 증가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누구도 예상 못했죠. 마이너스 성장 나오리라고. 콘센서스가 한 1%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마이너스 1.4%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2.7% 증가했어요. 말씀하신 건 설비 투자도 9%째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내수는 좋은데 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느냐. 그거는 수출이 6% 정도 감소하고 수입은 무려 18%나 증가해버렸어요. 그 GDP를 구성하는 요소 보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수출은 감소하고 이 수입은 증가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성장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1.4% 성장 중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수는 경제 성장을 플러스 기여했는데 대부분에서 수입이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역성장이 나와버린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게 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준이 네. 과연 이제 미국이 맞닥뜨린 문제, 네. 이제 성장은 지키면서 물가는 잡는 그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리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면은 성장률도 올리고 그다음에 물가도 잡으려면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되거든요. 예. 공급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려면 생산성이 크게 증가해야 돼요. 근데 생산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생산성 보니까 1995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생산성 증가율이 2.5%였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1.5%로 낮아졌거든요. 생산성이 증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그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더욱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은 수요 측면 요인도 있습니다. 공급 측면 요인이 더 크거든요. 국제 유가가 오르고 공급망 문제 이런 게 대두됐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원유를 더 생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트럭 운전사가 지금 부도가는데 트럭 운전사도 데리고 올 수가 없거든요.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수요를 이축시키는 거예요. 금리 올려가지고. 예. 금리 올려가지고 소비 투자 이축시키면은 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선택은 경제 성장률이냐 물가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연준의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해 놨는데 최근 3월 달에 8.5%까지 올라갔으니까 연준은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은 포기하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어렵군요. 쉽지 않습니다. 예. IMF가 아시아 지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속해 있는 지역이니까 한국 경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물가는 오르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데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4월 소비자 물가가 4.8%는 올라버렸거든요. 거의 13년 반 만에 그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성장을 내보면 미국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소비 투자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1분기 소비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성장이 1분기 0.7% 전분기 대비 나온 거는 대부분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 1.4%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우리가 수출 주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OECD 선행지수 하락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우리 수출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원자재가가 오르니까 지금 무역 수입 적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한국은행 올해 경제 성장률을 최근에 얼마 전에 한 3% 안팎으로 전망했는데요. 5월에 한국은행도 수정 전망을 이달에 수정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2.8% 조금 더 나쁘게 보면은 한 2.5%까지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내리기 전망하고 또 물가는 올려서 전망하면서 부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식이야 사실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주가보다는 사실 금리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이게 경제 지표인데 지금 정책 금리 말고 시중 금리는 도대체 얼마나 오른 겁니까? 많이 올랐죠. 우리가 이제 제일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가계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주택담보대출금리거든요. 이게 2020년에 한국은행에서 은행들 데이터 전부 모아가지고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 이런 걸 발표해요. 그런데 2020년 8월 달에 2.39%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3월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3.84%. 많이 지금 올랐네요. 일부 은행들은 거의 6%까지도 받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 3년 국채 수익률 현재 우리가 시장금리 대표적인 거로 국고채 3년 수익률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0년 8월 달에 0.83%였어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3%가 넘어섰으니까 금리가 엄청 올랐죠. 특히 그 채권 투자하신 분들, 뭐 금융회사에서 채권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금리가 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리가 많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관찰하는 건 명목금리인데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에요. 예. 근데 실질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실질 GDP 성장률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경제가 4% 성장했죠. 경제 성장했고, 예, 그 다음에 물가가 작년 하반기 계속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채권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정부가 계속 그 경기가 나쁘니까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국채를 발행하면은 채권 시장에서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거꾸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채권 수급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른 것입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오르는 쪽으로만 다 작용을 했군요. 예, 예. 이제 대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거 뭐 고정금리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예. 변동금리로 받아야 되느냐 고민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금리 전망하고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금리가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르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의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3.4%까지 올랐는데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명목 GDP 성장률을 좀 밑돌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우리 명목 GDP 잠재 성장을 추정하면은 3% 정도 나와요. 근데 10년 국채 수익률 3.4%니까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장기금리 중심으로 이미 고점 무렵에 있다. 시간이 갈수록 내년 경제 성장률 둔화, 예,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지난 4월 달에 4.8%였습니다만 아마 5월까지는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도 좀 둔화되면서 예, 저는 10년 국제 수익률이 제일 먼저 장기금리가 정점을 치고 예,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예, 단기금리도 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은행, 은행들 데이터 전부 받아가지고 평균한 건데요. 2월에 그 3.88%였어요. 예. 근데 3월 보니까 3.84%로 조금 떨어졌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예, 금리가 거의 정점 무렵에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예,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 77%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오르니까 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자 부담이 늘어났죠. 예. 그런데 지금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야 되느냐, 또 지금 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를 해야 되느냐, 고정금리를 해야 되느냐, 사실 중요한 문제죠. 이자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크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금리는 좀 하반기 후반 내년으로 갈수록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저는 뭐 변동금리 대출이 훨씬 나을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대출 받으실 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이게 그 장기적으로 금리가 안정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도 지금 추경 편성하겠다고 지금 네.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금리 상승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 뭐 지난 정부도 돈을 많이 썼습니다만, 뭐 윤석열 정부도 저는 돈을 많이 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금은 지금 낮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국채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채권 시장에서 늘어나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은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이걸 우리가 흔히들 구축 효과, 예.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면서 금리도 올랐죠. 네, 그런데 저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은행이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행이 돈 들어오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해야 하죠. 근데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네, 근데 전체적으로 가계는 자금 잉여주체예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가계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 100조 이상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인데요.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주체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4분기, 작년 말 통계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19조 원이나 됩니다. 이게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나오는 건데요.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 된 거네요. 예, 엄청 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쓰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돈이 들어오면 대출을 해주고 유가증권 투자해야 되는데 가계도 좋죠. 기업이 돈을 덜 빚으면 그게 은행이 그걸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가증권은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투자 안 합니다. 채권만 많이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 국채를 은행이 다 사줘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축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 98년에 일어났어요. 예. 일본의 기업들이 98년에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됩니다. 기업들이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돈 안 갔으니까 일본 은행들이 그 돈 가지고 채권만 사죠. 그래서 일본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90년에 10%였는데요. 10년 후에 무려 32%까지 올라갑니다. 일본 정부도 적자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요. 그 국채를 정부가 발행한 걸 은행이 다 사줘 버리니까 구축 효과가 안 나타나고 결국 금리가 0%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도 추세는 그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금리 흐름에 맞는 투자 전략은 어떤 투자 전략입니까? 예, 저는 우선은 항상 저는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자산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선행지수는 떨어졌고 그다음에 물가는 올랐거든요.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른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가감히 줄여야 됩니다. 그게 경기 확장 국면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 선행지수 떨어지고 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동행주 순환변동치라고 있는데요. 그게 2020년 5월에 저점을 치고 올 2월까지 올랐어요. 예. 3월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경기 수축 국면 초기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72년부터 우리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12번 사이클을 거쳤는데요. 평균 수축 국면이 19개월이에요. 그게 길고도 짧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경기 수축 국면, 나빠지는 국면이라는 거죠. 예. 이럴 때는 채권 수익률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잠시 저는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기관이야 주식 채권 적절하게 비유하지만 사실 개인들한테는 채권 투자하기는 쉽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도 채권 투자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져 반등을 하겠습니다만은 경기가 수축 국면이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거든요. 적어도 내년까지는요. 그래서 아마 특히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채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고 선행지수가 오르는 시점에서 다시 그 주식 비중을 가감히 늘려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금리는 상당히 높지만 예.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고금리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이 저금리라는 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잠재성장률, 실질금리는 실질 GDP 성장률 대용 비용수로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1980년부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까지는 8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경제가 연평균 7% 성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세계 평균은 3.4%, 우리가 2배 이상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연평균 성장률 3.0, 세계 평균 3.3입니다. 예.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낮게 성장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IMF가 올해 내년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앞으로 2년 동안 평균 성장 2.7%, 선진국 2.9%예요. 우리가 선진국보다 이제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잠재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지금 현재 1.9%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한 10년 후에는 1% 정도 떨어질 거예요.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임금이 많이 안 오를 것이다.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그래야죠. 돈을 빌려가지고 그냥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저금리라는 것, 저성장을 의미한다. 내 임금이 별로 안 오르고 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런 거 조금 더 어두운 측면입니다만은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근로소득이 참 중요하겠군요. 그러면. 예,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하죠. 저금리 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1억을 예금해놨다고 그래도 한 달 이자가 10만 원 좀 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 1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물이죠.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은 이제 30억, 50억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겪었었죠.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 강의를 들었는데요. 일본과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2가지 이야기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그다음에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건강해야지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비참한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은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선 그 직장에 오래 다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직보다는 업을 가져야 된다. 예. 직장에서 뭐 차장, 부장, 이사, 사장 이게 영원한 직은 아니거든요. 예. 그 직을 떠나가지고 다만 몇십만 원이라 벌 수 있는 업을 가지시면은 뭐 수십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빈부격차가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